1987년 여름, 강원도 평창군 깊은 산골 마을의 아침은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계곡물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그렇듯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 신발 밑창에 흙을 묻히며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예배당은 벌써 나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수 목사님은 교회 현관 앞에서 신도들을 맞았습니다. 목사님은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꼭 와야 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신도들은 서로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당 안은 낡은 나무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안개 낀 산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스피커에서는 기계음이 섞인 찬송가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손에 든 성경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계속될수록 목사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와 마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단 앞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목사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박 목사님은 문 앞에 서서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 목사님. 평소보다 말이 적어진 신도들은 조용히 마당을 걸어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괜히 아이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회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에 예배당 지붕 깃발이 펄럭였고 마당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가 기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종을 치러 온 장로가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시 굳어섰습니다. 강단 앞 의자 위에는 목사님의 안경과 펼쳐진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입던 양복 상의도 걸려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메아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교회 뒤 창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장 다른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종이 울려야 할 시간인데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횃불과 후레쉬를 들고 계곡으로, 숲으로, 논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들을 등에 업고 뒤따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손에 묵주와 성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계곡에는 개구리 울음과 벌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위 틈, 다리 밑, 외딴 헛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얼굴이 굳은 채 모닥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찾아봅시다. 오늘은 모두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교회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불안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마당에서 밤을 지새웠고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닫고 촛불을 켰습니다. 달빛이 교회 지붕을 비추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박 목사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실종 소식은 마을 끝집까지 전해졌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부터 장로와 신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횃불 대신 후레쉬를 들고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 섰습니다. 어제 놓친 곳부터 다시 찾아봅시다.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2명씩 짝을 지어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물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신발이 젖는 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교회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합니다. 그녀의 옆에서 어린 준호는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해가 뜨자 경찰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대의 지프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곧장 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어디입니까? 장로가 강단 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은 예배당을 살펴보고 안경과 성경책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흙바닥에 남은 발자국을 추적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실종 시간대가 확실치 않으니 더 넓게 수색합시다. 경찰은 사람들을 모아 수색 구역을 나눴습니다. 계곡, 뒷산, 논두렁, 외딴 헛간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신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중대한 결정을 말씀하셨지요. 다른 신도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장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시오.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로를, 누군가는 이웃을 흘끗 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이가 울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기울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청년들이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프레시 불빛이 안개 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지만 그곳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박 목사님의 아내가 남아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린 준호는 의자에 앉아 졸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무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왔습니다. 누군가는 종탑 옆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모닥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밤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아직도 촛불이 켜져 있었고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 전체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이 마을 어딘가에 여전히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교회의 종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회 창문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전날 밤새 수색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당에는 경찰차 2대가 멈춰 서 있었고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마을 주민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찰은 예배당 안팎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강단 위에는 여전히 박 목사님의 성경책과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묻은 창틀, 발자국, 희미하게 남은 흙바닥, 강단 아래 놓인 찬송가지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형사가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는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왔을 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목사님께만 있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닐 수도 있군요.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강단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수건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도망갈 분이 아닙니다. 꼭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교회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준호는 어머니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 신발 끝으로 바닥 먼지를 그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주민들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의자에 앉아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설교 끝나고 악수할 때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교회 근처에서 누군가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남기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내일은 교회 뒤 계곡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자 교회 마당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숨긴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경찰은 후레쉬를 들고 마지막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길에 안개가 깔려 발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후레쉬에 반짝였고 계곡물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서로에게 짧게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확인했습니다. 이쪽은 이상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박 목사님의 아내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들여뒀습니다. 주님,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준호는 의자에 앉아 졸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몸이 계속 움찔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모닥불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장로는 종탑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옆에 있던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로님, 우리끼리 뭔가 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교회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촛불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달빛이 교회 지붕을 비추자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곤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고 경찰조차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사가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계곡 위쪽과 뒷산까지 범위를 더 넓혀 수색합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습니다. 청년들은 긴 막대기를 들고 바위 틈과 풀숲을 찔러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계곡 돌틈을 뒤졌습니다. 발밑의 흙은 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계곡물은 비가 온 듯 불어나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아이들은 집 마당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손에 묵주를 들고 산비탈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땀과 흙에 젖은 채 교회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털썩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떨던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로가 교회 앞에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촛불과 후레쉬가 켜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더 이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색하겠지만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니요? 다른 신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모두의 가족 같은 분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장로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도 목사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쓰러지고 말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중대한 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신도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결정이 혹시 교회 땅 매각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몇몇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끼리만 아는 일 아니었나? 혹시 다투신 건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장로들에게 모였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회의 자리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양복 상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곧 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집집마다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크게 다투셨다더라. 헌금 문제 때문이래. 아니야. 교회 땅 때문에 그랬대. 문을 닫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목사님 안 돌아오면 어떡해? 교회 안에서는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내는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방울이 성경책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린 준호는 촛불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장로들은 마당 한쪽에서 모여 서성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괜히 말 실수하지 맙시다.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밤바람이 불자 교회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모닥불 옆에서 앉아있던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것 같구나. 그 말에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도 교회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은 눈을 피했고 아이들은 교회 근처를 무서워하며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와도 이 마을은 달라질 것이다. 며칠째 흐린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 하늘은 새벽부터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계곡에서는 거친 물소리가 울렸고 산비탈에서는 흙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점심 무렵 비는 굵은 빗줄기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고 집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교회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깃발이 종탑에서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몇몇 청년이 빗물을 빼기 위해 교회 뒤편으로 갔습니다. 여기 물길이 막혔습니다. 청년이 막대기로 낙엽을 치우다 흙 속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자 진흙에 덮인 낡은 손목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청년은 시계를 손에 들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거 목사님 시계 아닙니까? 다른 청년이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차고 다니시던 거예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비를 걸치고 교회 뒤편으로 모였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지만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그 시계를 돌려가며 보았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두 손으로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기 계셨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목시계는 멈춰 있었고 바늘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로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에 떠내려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일부러 묻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설마 여기 어딘가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장로를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나무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뼈나 옷가지 같은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단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비가 흔적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하게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누군가는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회 마당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시계를 품에 안고 강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어린 준호는 강단 계단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다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장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과 무슨 얘기 나누신 겁니까? 장로는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더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깨치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창문을 꼭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그날 밤도 교회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계가 발견된 날 이후
마을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누가 시계를 묻었는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매일 강단 앞에 앉아 시계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밤마다 촛불이 켜졌지만 예배당은 점점 텅 비었습니다. 당신 정말 여기 있었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떠나게 했습니까?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텅 빈 예배당 벽에 메아리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공식적으로 대대적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단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없으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군청에서 파견한 새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전구 온화한 얼굴의 김 목사님은 교회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은 눈길도 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시 열렸지만 좌석은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소리는 힘이 없었고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내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박 목사님의 아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 틀어박혀 남편의 양복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준호는 마당에서 혼자 돌멩이를 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트렁크에 옷가지와 사진, 성경책, 그리고 시계를 넣었습니다. 이웃, 여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실 겁니까?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준호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마을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교회 종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어떡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오면 되지. 그때는 꼭.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자 준호는 뒷좌석에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종탑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새 목사는 교회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허공에 울려 퍼졌을 뿐 사람들은 집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고 교회 안은 빈 의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고 비가 흩뿌렸습니다. 종탑에 걸린 깃발이 쓸쓸히 흔들렸습니다. 강단 위에는 촛불이 꺼진 채 놓여 있었고 박 목사님의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점점 줄었고 교회 마당은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교회 근처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지만 박 목사님의 흔적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준호가 떠난 날 울린 종소리만은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여름 강원도 평창군 마을은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몇몇 집은 지붕을 새로 얹었지만 교회만은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종탑, 페인트가 벗겨진 벽, 잡초가 무성한 마당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준호 씨 27세는 한참 동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에 든 트렁크는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가 쌓인 의자와 바래진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단 위에는 여전히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햇빛이 스며드는 창문으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예배당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연달아 울리고 계곡물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교회 뒤편 큰 나무 밑에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빗물이 고인 마당을 지나
그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곳에서 그는 낡은 가방 하나가 흙에서 반쯤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은 비에 불어 갈라져 있었고 손잡이를 잡아 꺼내자 흙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박 목사님의 필기도구와 젖은 노트,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회의 재산 장로라는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노트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덮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위에는 최근에 찍힌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계속 오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밤 이곳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흐리고 바람이 불던 밤, 교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장로 3명이 삽과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나무 밑으로 다가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삽이 흙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흙 묻은 뼈, 낡은 옷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합니다. 장로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뼈와 천을 자루에 넣고 묶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은 귀까지 울리고 있었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마을 끝 다리 밑 공터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다리 밑에는 낡은 드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번쩍이며 치솟자 그들은 자루를 드럼통 안에 던졌습니다. 천이 타면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참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로들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를 삽으로 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장로들이 돌아간 뒤에도 준호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에 타던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제 끝내야 한다. 달빛에 비친 교회 종탑은 묵직하게 서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과 방금 본 장면이 번갈아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형사에게 그는 밤사이 본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로들이 교회 뒤 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을 다리 밑 공터에서 불태웠습니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놀란 눈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입니다. 현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순찰차 2대와 과학수사 인력이 함께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순찰차 불빛이 교회 마당을 휩쓸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사는 교회 뒤 나무 밑부터 살폈습니다. 흙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삽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흙을 채취해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파낸 건 확실합니다. 형사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경찰은 준호 씨의 안내로 마을 끝 다리 밑 공터로 이동했습니다. 드럼통은 여전히 타담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재에 천 조각, 뼈로 보이는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집게로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수거했습니다. DNA 분석을 해야 하지만 사람 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목사님 건가? 설마 장로님들이? 누군가는 장로들을 노려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랑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야. 장로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 다른 장로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합니까? 경찰이 이미 현장을 봤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장로들을 교회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오셨습니까?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태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장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그날 저녁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와 교회 운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결국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움 끝에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장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5년을 속였단 말입니까? 교회 마당은 울음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장로들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강단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와 가방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자 교회 마당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는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의 종은 오랜만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장로들이 연행된 다음 날, 마을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은 우물가와 골목에서 모여 소송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그랬답니까?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니.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서 장로들의 집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형사 앞에 앉은 그는 밤새 본 장면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교회 뒤 나무 밑에서 파낸 것, 자루에 담아 다리 밑 공터에서 불태운 것, 그리고 그때 들었던 장로들의 대화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다. 형사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준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로 3명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증인석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1987년 월일 목사와 말다툼 끝에 목사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증거를 훼손하고 은닉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사진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흙에서 나온 삽자국 사진, 다리 밑 드럼통 잔해, 불에 탄 뼈 조각.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 사고 후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덮으려 했던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리석었다고? 15년을 속였는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진행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고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매일같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재판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어린 시절 함께 예배당을 청소하던 장면, 그날 이후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와 증언을 주고받았고 준호 씨도 증인석에서 밤의 목격담을 다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장로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법정은 매번 울음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조용히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5년형에 처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로 가족들이 흐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준호 씨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교회 강단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젖어있던 글씨는 여전히 번져 있었지만 마지막 줄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는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 안은 고요했고 멀리서 바람에 종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로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이송된 뒤 마을에는 한동안 묘한 정막이 흘렀다. 누구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을 피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속에는 씻기지 않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 목사님을 그때 도왔어야 했다. 마을 어귀에 모인 노인들의 속삭임은 더 깊은 슬픔처럼 들려왔다. 교회 문은 다시 열렸으나 예배당 의자들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찬송가 소리는 힘이 없었고 강단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직 그늘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교회 근처에서 놀지 않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마을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준호 씨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교회 마당을 쓸고 낡은 의자에 기름칠을 했다. 깨진 창문을 하나씩 갈아 끼우고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정리했다. 햇빛이 스며드는 시간에는 강단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읽었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강단에 앉아 홀로 생각했다.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할까, 떠나야 할까? 도시로 돌아가면 편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밤늦게 종탑에 올라 종을 울리던 모습.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교회를 내가 이어가겠다. 다음 날 그는 사다리를 놓고 종탑에 올랐다. 녹슨 사다리를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종탑에 올라서자 먼지가 코끝을 스쳤다. 손으로 종을 만지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전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줄을 힘껏 당겼다. 낮고 묵직한 종소리가 울리며 골목길과 계곡으로 퍼져나갔다. 마을 집집마다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교회 마당에 사람들을 불렀다. 저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교회를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십시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래야겠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지. 그 말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요. 조용히 퍼지던 목소리가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교회 수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잡초를 뽑고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부서진 벤치를 옮겼고 여인들은 먼지 쌓인 커튼을 털어 햇빛에 말렸다. 망치 소리, 빗자루 쓸리는 소리, 사람들이 웃고 부르는 소리가 하루 종일 교회 마당을 가득 메웠다. 준호 씨는 지붕을 고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에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예배가 열렸다. 예배당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다. 찬송가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배당에 메아리 쳤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다. 강단에 앉은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긴 그림자가 강단 뒤로 드리워졌다. 해질 무렵 준호 씨는 다시 종탑에 올랐다. 이번 종소리는 한층 맑고 힘찼다. 골목길과 산 아래까지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사람들은 집 앞에 나와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카메라는 천천히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간다. 놀이 교회를 붉게 물들이고 종탑은 석양 속에서 금빛으로 빛났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종소리가 길게 울린다. 마을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이정은 씨의 휴대용 라디오에서 기상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는 보건진료소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안테나가 부러진 채 지직거리는 소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신철원리의 작은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87년 2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마을 입구부터 보건진료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민수 씨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인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이정은 씨와 함께 진료소 문을 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8세의 이정은 씨는 서울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산골 마을에 부임한 지 3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보건진료소 앞에는 이정은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가 진료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열쇠 구멍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제대로 잠그는 것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진료소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약장이 활짝 열려 있었고 몇 개의 갈색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요오드 용액이 바닥에 퍼져 있어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료용 침대 위에 하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구석에는 이정은 씨의 검은색 가죽 가방이 지퍼가 반쯤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 아래로 환자 진료 기록부와 약품 관리 대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료소 한편의 오래된 냉장고는 문이 열린 채로 있었지만 안에 보관하던 백신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급히 이정은 씨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진료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보건진료 요원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정은 씨는 없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 본 집 안은 어젯밤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마을 회관으로 뛰어가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다른 마을과의 연락은 불가능했습니다. 전화선도 눈의 무게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1980년대 말의 산골 마을에서 통신 두절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윤호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술집, 고향집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그는 이정은 씨를 여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진료소 안을 둘러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지어 마을 이장 최건우 씨와 김순자 씨, 정태식 씨, 한영미 씨까지 6명이 진료소에 모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마을의 유일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요원으로 부임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최건우 씨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폭설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철원경찰서와 연결되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당장 출동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도가 모두 차단되어 있어 빨라야 내일 오후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윤호 씨가 혹시 밤중에 응급환자가 생겨서 어디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응급환자를 보러 간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최건우 씨의 제안으로 모두가 진료소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약장을 조사한 결과 여러 의약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열제,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등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이 집중적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짓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정말 도둑이라면 값비싼 의료기구를 가져갔을 텐데 청진기와 혈압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료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처방전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춰보았지만 급하게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이정은 씨의 가방을 살펴보니 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볼펜, 수첩, 관사 열쇠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월급으로 받은 현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나갔다는 것은 매우 급한 일이 생겼거나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이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진료소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런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을은 온통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설경이었겠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를 가두는 하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건우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끼리라도 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수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1980년대의 산골 마을에는 현대적인 구조 장비나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마을 안부터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각자 담당 구역을 정하고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8세의 젊은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눈은 계속 내렸고 마을의 침묵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아침 9시 눈이 잠시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최건우 씨가 앞장서서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을 6구역으로 나누어 각자 담당 지역을 정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유난히 적극적으로 수색을 주도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정은 씨가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곳곳을 뒤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열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정태식 씨가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뒤편 눈밭에서 발자국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깊지 않은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다른 하나는 크고 깊게 파인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태식 씨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눈 속에 남은 발자국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발자국은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비틀거리며 걸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 남성의 발자국은 일정하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발자국 근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면직물이었는데 이정은 씨가 평소 입던 간호복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천 조각은 찢어진 듯 가장자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분명 이정은 씨 것입니다. 한영미 씨가 천 조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재봉일을 하며 모든 사람의 옷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뒤쪽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눈이 깊어 걷기 어려웠지만 이정은 씨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장 앞장서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발자국은 약 200m 정도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지점은 작은 바위가 있는 곳이었는데 바위 주변에는 눈이 이상하게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났습니다. 이윤호 씨가 바위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고 바위 표면에는 붉은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혈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순자 씨가 두려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70대의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건우 씨가 그녀를 다독이며 마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라진 약병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병목 부분이 깨져 있었고 라벨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유리병 조각을 주워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약을 가지고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왜 약을 가져왔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었다면 진료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굳이 약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태식 씨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정은 씨가 누군가를 치유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약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자국이 사라진 지점에서 더 멀리 수색해 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은 너무 험하고 눈이 깊어 일반인이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987년의 산골은 지금보다 훨씬 험준하고 위험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더 위로 올라가자고 주장했지만 최건우 씨가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전문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대책을 세웁시다. 최건우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만큼은 아쉬워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이윤호 씨가 박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리 말입니까? 제 술집에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밤 11시쯤 개들이 계속 짖더라고요. 평소보다 심하게 말입니다. 박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일찍 잠들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윤호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에 관해 모인 주민들은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찢어진 천 조각, 깨진 약병, 바위의 혈흔. 모든 것이 이정은 씨가 누군가와 함께 산으로 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경찰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수색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정은 씨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이 더욱 심하게 내렸습니다. 오늘 발견한 발자국들도 곧 새로운 눈에 덮여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서는 사라지고 이정은 씨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다른 주민들이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마을에 관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이정은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산에서 발견한 혈흔과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정은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최건우 씨가 어젯밤 각자 집 주변을 더 살펴본 결과를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적극적으로 이정은 씨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이정은 씨가 스스로 어디 간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정태식 씨도 젊은 여자가 이런 시골에서 계속 살기는 힘들다며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영미 씨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정은 씨를 칭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미리 입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씨만이 여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정은 씨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이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개들이 짖은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짖었다고 했습니다. 정태식 씨가 개 짖는 소리로 뭘 알 수 있냐며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김순자 씨도 들개들이 지나갔을 수도 있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윤호 씨는 우리 마을 개들이 그렇게 짖는 건 사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윤호 씨의 말에 따르면 개 짖는 소리가 진료소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산 쪽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제 발견한 발자국의 방향과 일치하는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한영미 씨는 괜히 소문만 퍼진다며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새로운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정은 씨가 누군가에게 시달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지난달에 이정은 씨가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문을 꼭꼭 잠그더라는 것입니다. 정태식 씨도 진료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영미 씨는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비슷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수상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 했지만 사람들은 정확히는 모른다거나 그냥 그런 것 같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이윤호 씨만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민수 씨에게 조용히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주민들과 떨어져 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윤호 씨는 혹시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놀라며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일관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수색을 포기하자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태식 씨는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며 우리가 괜히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겠다며 동조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씨와 이윤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정은 씨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윤호 씨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은 씨 일은 그냥 놔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호 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 주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집의 불이 일찍 꺼졌고 거리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만이 여전히 마을회관에 남아 내일 경찰이 왔을 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오전 드디어 철원경찰서에서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고 국도가 부분 개통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김현우 경장과 이태준 순경이었는데 둘 다 젊은 편이어서 이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각자 알고 있는 사실들을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장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료소에 엉망진창이 된 상태, 이정은 씨의 실종, 산에서 발견한 두 사람의 발자국, 깨진 약병과 혈흔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우 경장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증언을 요청해도 애매하게 답하거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진료소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료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약품관리 장부였습니다. 이정은 씨가 매일 꼼꼼히 기록해둔 의약품 입출고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에는 보건진료소의 약품 관리가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의 사용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이 환자 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페니실린과 설파제 같은 중요한
항생제의 소모량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를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 도둑이 들어서 약을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산골 마을에 도둑이 나타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약품은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경장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만약 도둑이 목적이라면 왜 값비싼 의료기구는 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둑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약품들의 조합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열제,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의 조합은 심각한 외상이나 감염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준 순경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정은 씨가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품을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훔친 것이 아니라 이정은 씨가 자발적으로 챙긴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산에서 발견된 단서들과도 일치했습니다. 깨진 페니실린 병, 두 사람의 발자국, 혈흔의 흔적, 모든 것이 이정은 씨가 부상당한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가지고 산으로 갔다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여전히 도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정은 씨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무단으로 약품을 가져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민수 씨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주민들은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박민수 씨만 유독 적극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정은 씨의 관사를 조사했습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침실 창문의 커튼이 평소보다 꼭꼭 닫혀 있었고 현관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웃집 한영미 씨에게 물어보니 최근 이정은 씨가 집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 문도 평소보다 꼼꼼히 잠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받았다가 찢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워낙 작게 찢어져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남성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몇 개 보였습니다. 김현우 경장은 이정은 씨가 최근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집 보안 강화, 찢어진 편지,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은 주민들을 다시 한번 소집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정은 씨와 친했지만 사생활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비슷한 시점에 이정은 씨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한 것 같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윤호 씨만이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정은 씨가 최근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부터 술집에 오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언은 김순자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쯤 이정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박민수 씨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분명 외부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점점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약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 말입니다. 밤이 되자 경찰은 임시로 면사무소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박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또다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집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새로운 충격적인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하숙집 주인 정태식 씨가 아침 7시에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잠들지 않은 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우 경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민수 씨의 방은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면사무소 직원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작성하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종류의 종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이정은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촬영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진료소에서 일하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마치 몰래 촬영한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태준 순경이 서랍을 열어보자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씨의 일과표가 자세히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몇 시에 진료소를 열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몇 시에 집으로 돌아가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스토킹을 위한 자료가 같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이정은 씨가 입던 옷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간호복의 단추 하나, 손수건, 그리고 머리핀까지. 모두 이정은 씨 것으로 보이는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명백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침대 밑에서 나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에는 이정은 씨에 대한 집착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정은 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질투, 그리고 마침내 소유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까지 마지막 몇 페이지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현우 경장은 이제야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스토킹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보인 지나친 적극성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실종과 그의 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했던 면사무소 직원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이제야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이 설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호 씨는 박민수 씨가 유독 이정은 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영미 씨도 박민수 씨가 자주 이정은 씨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욱 구체적인 목격담을 제공했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이정은 씨 집 근처에서 박민수 씨를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업무상 방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박민수 씨가 최근 며칠 동안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던 사람이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무슨 일을 저질렀고 그 후 자신도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산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만약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해쳤다면 왜 함께 산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정은 씨가 자발적으로 약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태준 순경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협박해서 누군가를 치료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들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금 박민수 씨는 어디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는 충격과 함께 혹시 자신들도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김현우 경장은 즉시 본서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스토킹과 납치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수색 범위도 확대해야 했고 박민수 씨의 행방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박민수 씨가 다녔던 연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뒤져본 결과 여기서도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정은 씨와 관련된 서류들을 개인적으로 복사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은 씨의 인사기록부와 건강검진 결과까지 몰래 복사해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남용이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박민수 씨가 평소 이정은 씨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협력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비정상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상한 행동들, 이정은 씨가 보인 불안감,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의 마을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철원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이 파견되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을 비롯해 3명의 경찰관과 1명의 수사관이 더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스토킹과 납치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감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그동안 감춰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윤호 씨는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박민수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보인 수상한 행동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술집에서 이정은 씨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귀를 기울이던 모습, 이정은 씨의 일과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언은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술에 취해서 이정은 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원망스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짝사랑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위험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도 이제야 숨겨왔던 목격담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영미 씨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최근 박민수 씨를 피하려 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면사무소에 용무가 있으면 직접 가곤 했는데 최근에는 전화로만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태식 씨와 몇몇 연장자들은 마을의 평판을 걱정하며 이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손가락질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두 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만 덮고 넘어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주민들 중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더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이정은 씨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수사팀은 박민수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숙집 주인과 동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염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것입니다. 면사무소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자신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 관련 업무, 관사 관리, 급여 지급 등 이정은 씨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일은 모두 자신의 담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의 출신 학교와 가족사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식 기록에 없는 개인적인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따로 조사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 원고들을 분석한 결과 이정은 씨 집에서 발견된 찢어진 편지 조각들과 필체가 일치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순수한 고백이었지만 점점 집착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정은 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암시적인 협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민수 씨를 믿고 지냈던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수사가 계속되면 마을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1987년 당시 농촌 마을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은호 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진실 규명을 지지했습니다. 이정은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박민수 씨 같은 사람을 방치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이장 최건우 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영미 씨는 그동안 이정은 씨의 불안감을 눈치채고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순자 씨는 박민수 씨도 우리 마을 사람이니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은호 씨였습니다. 그는 박민수 씨의 행동을 변호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정은 씨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보라고 호통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웃끼리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마을 공동체가 한 사건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 규명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눈이 많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에 따뜻한 바람이 산간 지역까지 도달하면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인 현장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수색대는 이번에는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지원한 수색견 2마리와 산악구조대 6명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정은 씨의 옷가지를 이용해 수색견에게 냄새를 익히게 한 후 지난번 발자국이 사라진 지점부터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험했고 곳곳에 눈이 남아 있어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드디어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산 중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오두막이 발견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 앞에 쌓인 눈이 불규칙하게 밟혀 있었고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오두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최소한의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개의 모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먹다 남은 음식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쪽 벽에 가득 쌓여 있는 약병들이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라진 약품들과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페니실린,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용된 상태였고 주사기와 붕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이 오두막 주변을 자세히 조사하자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오두막 뒤편에는 배설물을 묻은 흔적이 있었고 근처 개울에서는 그릇을 씻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며칠 동안 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두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혈흔이었습니다. 모포 중 하나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바닥 한쪽에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 A형으로 나왔는데 이정은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혼의 패턴을 보면 외상에 의한 출혈이라기보다는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상처를 치료하면서 흘린 피 같았습니다. 폭행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들이 오두막 주변에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정은 씨의 냄새가 이곳에 진하게 배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냄새도 감지되었습니다. 최소한 3명의 서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감은 즉시 오두막의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오두막은 10년 전에 숯을 굽던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지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 이장의 증언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부터 가끔 그 오두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산객이나 나물 캐러 온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윤호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몇 번 산에서 연기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숙한 곳이라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감은 이제 누군가 은밀히 그 오두막을 거처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 부상을 당해서 이정은 씨의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지인이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는 라면 봉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라면 봉지가 구석에 쌓여 있었는데 제조 일자를 보니 최근 몇 달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정기적으로 식량을 조달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마을의 상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보존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철원리는 워낙 작은 마을이라 제대로 된 상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은 5km 떨어진 인근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 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끔 와서 라면과 통조림을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외모를 묘사해보라고 하니 40대 중반 정도의 수염이 덥수룩하고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점 주인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남자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정체불명의 남자가 오두막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이유로 부상을 당해서 이정은 씨의 치료를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산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민수 씨는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감은 오두막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단서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정체불명의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실종자나 수배자 명단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발견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이정은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컸습니다. 오두막 발견 이틀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철원경찰서에서 인근 지역 수배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오두막에 은신해 있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조태원 씨라는 45세 남성으로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6개월 전에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조태원 씨의 출소 이후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고향인 이곳 철원 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산속에 숨어 지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원 씨가 오두막에 은신하던 중 어떤 이유로 부상을 당했고 박민수 씨가 이를 이용해 이정은 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마도 박민수 씨가 조태원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이정은 씨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도 추가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윤호 씨가 술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실루엣은 분명 조태원 씨였습니다. 이윤호 씨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박성우 경감과 수사진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조태원 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태원 씨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아직 이 근처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색견들도 다시 투입되었고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수색대가 조태원 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에서 1km 떨어진 작은 동굴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심한 열이 나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심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염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조태원 씨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경찰의 질문에 간신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마침내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원 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는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위장병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참다 못해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려 했는데 그때 보건진료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진료소 안에서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원 씨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태원 씨는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과자인 자신이 나서봤자 오해만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가 이정은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태원 씨가 진료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박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3자의 등장에 당황한 박민수 씨는 이정은 씨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흥분한 상태에서 조태원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체격은 작았지만 흥분 상태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진료소 안의 의료기구들이 넘어지고 약병들이 깨지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싸움 중에 조태원 씨가 깨진 약병의 왼쪽 어깨를 베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가 많이 났지만 그는 계속 박민수 씨와 맞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조태원 씨가 박민수 씨를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박민수 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박민수 씨는 진료소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이정은 씨는 즉시 그를 치료하려 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조태원 씨도 어깨 상처로 인해 점점 의식이 흐렸습니다. 이정은 씨는 두 사람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태원 씨의 상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어쩔 수 없이 조태원 씨를 그의 은신처인 오두막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우선 조태원 씨의 생명이 더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필요한 약품들을 챙겨서 조태원 씨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후 이정은 씨는 밤새도록 조태원 씨를 치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다행히 조태원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민수 씨였습니다. 이정은 씨가 다시 진료소로 돌아가 보니 박민수 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만 남아있을 뿐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의식을 되찾은 후 스스로 어디론가 간 것 같았습니다. 이정은 씨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태원 씨를 계속 치료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민수 씨가 다시 나타나서 보복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은 씨는 조태원 씨의 치료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오두막에 머물면서 그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이 내려서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태원 씨의 증언이 끝나자 경감은
마침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일방적인 성폭행 시도, 조태원 씨의 의로운 개입, 그리고 이정은 씨의 인도적인 치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태원 씨의 증언 이후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정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의로운 치료자였고, 박민수 씨는 성폭행 미수범이자 현재 도주 중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즉시 박민수 씨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이정은 씨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태원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일주일 전까지 오두막에서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태원 씨는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자 이정은 씨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산속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은 씨는 박민수 씨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정은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조태원 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정은 씨가 오두막을 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쪽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태원 씨는 부상으로 인해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봤지만 이정은 씨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자신이 직접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동굴에서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즉시 이정은 씨를 찾기 위한 새로운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두막을 중심으로 더 넓은 반경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산악구조대와 수색견들이 다시 투입되었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도 병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험했고 곳곳에 남은 눈 때문에 발자국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색대는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누어 샅샅이 뒤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드디어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얇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인위적인 신호로 보였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곳은 오두막에서 약 3km 떨어진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수색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악구조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위험한 절벽을 따라 하강했습니다. 연기가 나오는 곳 근처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옛날 광산 작업으로 만들어진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예전에 철광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연기를 피우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태운 재가 있었고 아직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색대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이정은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모포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몸은 매우 쇠약해져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정은 씨는 구조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수 씨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무서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이정은 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외상은 있었지만 신체적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동굴에서는 이정은 씨가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두막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식량과 물, 그리고 간단한 의료용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생존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동굴 벽에 새겨진 날짜들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매일 날짜를 세면서 언젠가는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이었습니다. 총 12개의 날짜가 새겨져 있어 그녀가 거의 2주 동안 이곳에서 버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 씨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워낙 심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의 진찰 결과 이정은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2주 동안 홀로 산속에서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이정은 씨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녀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태원 씨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의 대부분은 파악되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정은 씨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특히 이윤호 씨를 비롯해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거의 2주 만에 마을에 밝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민수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멀리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 근처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구조된 지 사흘 후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한 후였습니다. 박성우 경감은 마을에 관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그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민수 씨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폭행 시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몇 달 전부터 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 일과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었어요. 이정은은 박민수 씨가 보낸 익명의 편지들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거절 의사를 표현한 후부터는 이협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무서운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새벽 2시경 진료소에 나타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몰라줬다며 화를 냈어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조태원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은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와 조태원 씨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 깨지는 약병들, 그리고 흘러나오는 피. 조태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하게 다쳤어요. 이정은은 조태원 씨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품을 챙겨 오두막으로 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의료진으로서 부상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그분을 치료했어요. 상처가 깊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상태가 좋아졌지만 박민수 씨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무서워서 마을로 내려갈 수 없었어요. 박민수 씨는 그 후 며칠 동안 종종 오두막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정은은 그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했어요.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조태원 씨는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고 저 혼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이정은의 증언을 들으며 박성우 경감은 조태원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성폭행 미수범이자 지속적인 스토커였고 조태원 씨는 의로운 구조자였던 것입니다. 증언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공무원으로 알고 지냈던 박민수 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범죄자로 여겨졌던 조태원 씨가 실제로는 영웅이었다는 아이러니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윤호 씨는 자신이 조태원 씨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전과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악마였네요. 한영미 씨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박민수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일주일 전이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하고 있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은이 구조된 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반대편 절벽 아래에서 박민수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차이는 추락사였고 이미 며칠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도주하던 중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이정은 씨의 사진과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그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죽음 소식은 마을에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정은 씨가 위험하지 않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조태원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정은 씨가 구조된 후에도 계속 오두막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눈사태에 휘말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이정은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조태원 씨의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도 그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며 마지막 배웅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마을에는 오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은은 결국 보건진료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곳에서 다시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울로 전근을 요청했고 마을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정은을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더 일찍 그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정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신철원리는 다시 평온한 산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부임했고 일상은 예전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간혹 누군가 그때 일을 언급하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막곤 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 마을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1987년 겨울의 진실은 그렇게 깊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윤호 씨만은 가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조태원 씨는 진짜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이정은 씨가 보낸 감사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되새기곤 했습니다. 마을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설이 내리는 밤이면 누군가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